매주 금요일 정치 신인들의 시각에서 우리 정치 사회 현안을 바라보는 더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20대 남성의 이른바 반문 정서를 주제로 실체는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현안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정혜연 정의당 부대표 그리고 백경훈 자유한국당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얘기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최근 나온 여론조사 두 가지 정리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이번 주 월요일에 발표한 내용이죠.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 남성에서 부정 여론이 64.1%, 긍정은 29.4%, 여성과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12월 3주차 갤럽이 발표한 주중 국정수행 지지율 결과군요. 20대 남성은 41대 45. 앞서 본 리얼미터 결과보다는 남성의 부정 여론이 조금 작지만 남성이 조금 우세하고요. 여성과의 대비는 두 조사 모두 확연하게 갈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20대 남성의 반문 정서라는 것이 있는지 두 분께 여쭤보죠. 정혜연 부대표님, 네. 실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문이라고 확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네. 이 지지를 계속 철회하는 것을 명확히 보이고 있다고 보고, 사실 이거는 30대 남성에게도 확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성별 격차 문제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 경제적인 어떤 개혁이, 정부의 개혁이 후퇴하면서 거기에서 젠더 이슈의 중심을 못 잡고 사실 갈등을 계속 네. 휘말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실체는 있다고 보시는 네. 거군요. 네. 우리 백 의원도 그렇게 보십니까? 예, 저도 실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이겠지만은 크게 한 세 가지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젠더 이슈가 있고, 네. 병역 이슈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일자리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젠더 이슈 같은 경우에는 온 이게 사회가 이 여권 신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 미투 전국에서 네. 남자들이 어떤 말만 해도 이렇게 뭔가 좀 범법자가 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병역 문제에 있어서 이제 대법원에서 그런 관련된 판결이 이제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물론 대법원 판결이니까 뭐 인정하고 존중은 해야겠지만, 또 군대를 갔다 온 남자의 입장에서, 또 군대를 가야 하는 남자의 입장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드는 건 또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자리 문제는 뭐 일자리 재난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 인상이 급속도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또 알바를 구하기조차도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이따 네. 짚어보도록 하고요. 정혜연 부대표께서는 이런 반문 정서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보세요? 네, 요거는 사실 저는 최근 한 몇 년 전부터 조금 심각해진 어떤 이 청년 세대, 그러니까 20대 내부에서의 성별 갈등 문제가 네. 계속 커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올해 초에 한 6월 정도부터 정부의 영향이 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청년들이 굉장히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예. 이 사회 경제적이 어려워서 모든 것들이 사실 부족한 상황에서 이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이런 것을 사실 해결해야 될 정치가 그렇게 사실 지난 보수 정권에서 하지 못하고 네. 결국엔 이 작은 자원을 가지고 사실 계속 경쟁을 하게 시키고 사실 계속 이제 이걸 가지고 분쟁을 부추겼던 사안들이 있었던 거죠. 네. 이런 사안들이 어떤 우리 세대의 성별 갈등이 되게 격화되는 상황들로 벌어졌고, 이런 이제 성대결이 격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 대결 구도에 계속 휘말리면서 그렇게 됐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네. 사실 일자리 부족 문제, 그리고 사실 뭐 군대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네. 같이 함께 엮여서 나타난 어떤 현상이다라고 그렇겠죠. 뭐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몇 년 전서부터 감지됐다. 다만 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은 뭐 올해 6월 정도부터 나타났다고 보셨는데, 그러면 이전 정부에 대한 20대의 뭐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그 지지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다 이런 요인 때문이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청년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사실 이전 정부에서는 다 느꼈었고, 청년들이.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는 사실 자신의 삶이 좀 나아질 거라고 사실 상상을 했었죠. 기대를 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공정한 국가, 기회는 그러니까 기회와
어떤 가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네. 평등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기대가 사실 무너지면서 생겼던 네. 과정들이라고 보고 그런 이유들을 사실 살펴보면 사실 이번 7월 달부터 사실 명확하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 해화역 시위가 좀 벌어지면서 네. 이 해화역 시위에 대한 정부 관료들의 사실 옹호 발언들이 계속 있었고 메갈리아나 워마드라는 커뮤니티들이 계속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옹호 발언들이 그 정부 관료들에게 계속 있었죠. 네. 네, 우리가 이런 혐오의 문화는 사실 지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혐오는 사실 과소평가하고 덜 평가하고 혹은 어떤 혐오는 좀 다르게 평가하는 그런 어떤 자세들이 사실 우리 안에 혐오를 부추기고 이 예. 성대결 구도를 휘말리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예. 거고요. 예. 또 한 가지, 네. 자연스럽게 지금 젠더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의연 부대표께서 말씀하신 정부 차원은 아니겠죠. 근데 여권의 관계자들이 해화역 시위 등을 옹호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을 것이다. 예.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이게 특히는 뭐 아까 해화역 시위도 그렇고 이수역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게 남혐, 여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발전시켜가는 데 있어서 이제 혐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지양해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정부의 대응도 대응이지만 예. 이게 20대 특히 남성들이 좀 소외감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정부가 나에게 공감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좀 오는 것 같냐면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사회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전체 세대를 통틀어서 봤을 때에는 물론 예. 이 여권의 권익 신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특히 직장에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고위공직자분들 보면 대부분이 다 여전히 남성들이고 여성분들이 뭔가 승진하고 도약하는데 여전히 유리천장이 있는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권 신장이 물론 필요하지만 이게 세대를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에는 세대를 놓고 그냥 그 세대의 남녀를 놓고 봤을 때에는 이 남성들이 이게 저같이 이제 30대 그리고 20대 청소년들이 이렇게 보면 학교에서부터도 이제 회장이나 반장을 또 여자 아이들이 하고 공부도 여자 아이들이 굉장히 또 곧잘 하기도 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예를 들어 뭐 공무원 시험이나 사법 시험만 봐도 그 결과만 봐도 여성들이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이제 사회에 더 잘 소위 잘 나가는 예. 이런 결과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남성들이 좀 설 것이 없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이제 뭔가 이게 누군가 나를 좀 대변해주고 공감해주기를 바라지만 이제 정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좀 터치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그럼 했던 것 젊은 같습니다. 세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약자라는 인식이 좀 약하다. 그런데 여성 우대하는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박탈감을 느낀다. 이렇게 이해도 됩니까? 예, 전체 세대로 봤을 때에는 물론 여성들의 여권 신장이 더 필요하지만 예. 같은 세대로 놓고 봤을 때에는 이것이 뭐라 해야 될까 이게 지금 뭐 여권 신장을 이렇게 강하게 정책과 제도로 추진할 만큼 이게 정말 이 정부의 또 1번 과제이냐 중요한 과제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정부가 지금 현 정부가 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 여성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성 정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20대 여성이나 20대 남성이나 사실 다 나락에 떨어진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래서 여성들은 사실 경력 단절을 늘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네. 되게 빈곤한 주거지에서 어떤 위험한 상황에 굉장히 노출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하고 네. 그리고 남성들도 마찬가지 사실 빈곤한 주거지에 살고 그리고 병역으로 인해서 다시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뭐 공무원 시험을 늘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 이들에게 바닥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이제 정부의 정책이 주되게 사실 여성 고위직 네. 임원 그러니까 유리천장을 해소하는 데 있는데 청년들에게는 사실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먼 미래이기도 먼 미래이기도 네. 하고 사실 지금 바닥을 튼튼하게 하는 작업들이 사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성 임원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그 여성 임원이 늘어나서 어떤 청년 노동자들을 사실 해고하고 기업을 잘못 운영한다면 네. 그것은 사실 대다수의 여성들의 삶에는 좋은 일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여성의 바닥을 튼튼하게 해주는 작업.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비혼모 33살의 비혼모가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살하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들을 보면서 여성들에게 정말 밑바닥이 있었나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밑바닥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얼마 전에 뭐 비혼모 예산, 뭐 육아 관련한 예산들 자유한국당에서 의원님
의원님께서 사실 송원석 의원님이 뭐 깎으려고 했었던 일들도 있었고 이렇게 사실 정부가 이제 여성의 밑바닥을 만드는 작업, 남성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는 남성의 밑바닥을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너무 사실 외면해왔던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저희가 그 남녀의 여론이 갈리는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법을 모색하는 건데 지금 정 부대표께서는 바닥을 튼튼히 하는 남녀 공의, 20대 남성, 20대 여성, 뭐 30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바닥을 튼튼히 해줘야 된다. 어떤 정책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청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그 어려움의 가장 농축된 문제가 저는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청년들이 그러면 뭔가 그래도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보상받고 보장받을 수 있는 저는 그런 노동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뭐 대학에 가면 답이 나올 줄 알았지만 대학에 가서도 답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사회에 나가면 뭔가 기회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좋은 일자리는 기성세대 그리고 뭐 선배들이 이미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이 얘기했던 뭐 기회는 평등한 또 과정은 공정한 그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네. 다시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렇게 밑바닥을 튼튼히 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출발선을 갖게 만드는 작업들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청년들도 사실 저는 다 똑같은 청년들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청년은 사실 부모님한테 엄청난 빚을,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고 살아가는 그 평생 써도 다 못 쓸 재산을 받아가는가 하면 어떤 청년은 사실 계속 빚에 허덕이고 사실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출발선을 갖게 만드는 작업으로는 사실 기초적인 출발선, 그러니까 출발 지원금 형태로 정의당에서는 청년사회상속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청년들에게 1,000만 원씩 20살이 되었을 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게 이 사회에 나서는 청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을 받은 청년들에게는 클로우백 제도라고 해서 다시 환수를 하는 작업들로 해서 이렇게 좀 출발선을 갖게 만드는 작업 그리고 청년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렇게 남녀 모두가 사실 이런 어떤 경제적 사회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사실 저는 국회에서 정말 많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논의들이 사실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번에 예산안 관련해서도 청년 일자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잖아요. 자유한국당이랑 민주당의 예산 합의하면서. 근데 이런 어떤 모습들이 청년들이 자꾸 경제 문제는 제대로 안 해결되고 이렇게 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청년들에게 공이 기본소득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사회생활을 위한 자금 지원인 거죠. 동등한 규모의. 그리고 여유가 되는 분들은 나중에 반납하게 하는 그런 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문정부에서 그 구직활동 지원금이라고 이제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뭐라 해야 될까 그런 논의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현재와 같이 청년들이 좀 불공정한 이런 시장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일면 그 뭐라 해야 돼 집중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그런 정책이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저는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청년들이 그들이 쌓은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노동 시장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고 또는 그런 경쟁 속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힘들다고들 다들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의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저는 뭐 노동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노동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 파이가 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이게 일자리가 선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몇 개 안 되는 일자리 가지고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제가 얘기해도 네, 되잖아요.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일자리 파이 전체를 사실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난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보수가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아버지에 뒤이어 그렇게 사실 경제 문제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기업은 전혀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고 예. 각종 규제는 완화되고 그리고 비정규직은 더 양산됐죠.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거의 절반 수준에 가까우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국가가 이제 일자리를 점차 더 늘려야 된다. 예. 직접 공공부문, 그러니까 국민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일자리에서는 국가가 재원을 더 투자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네. 되고. 이전에는 사실 뭐 부채나 사실 어떤 뭐 기업들한테 투자하는 돈은 막 썼으면서 예. 왜 국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위해서는 돈을 쓰지 못하는가 네. 이런 의문을 사실 저는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 일자리 파이를 늘리는 작업 그리고 사실 공공부문의 일자리, 그러니까 뭐 생명, 보건, 안전, 교통 이런 관련된 일자리는 사실 뭐 빈분 사건이나 이번 태안 화력 발전소를 보더라도 네. 일자리 자체, 인력 풀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를 공감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예, 두 분이 일자리 파이를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공유하셨어요. 방법론도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고 지금 또 말씀 중에 일자리의 질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해야 한다 뭐 이런 그렇죠. 취지인 것 그리고 같아요. 이제 좀 하청 구조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합청 구조로 가져가면서 중간 네. 착취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고 그 중간 착취를 대기업에게 다시 돌아가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엔 국민들, 청년들의 일자리의 어떤 임금 수준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예. 네, 이런 문제들도 사실 어떤 하청 구조, 그러니까 불합리한 하청 구조를 다 개선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네. 그리고 그런 불합리한 하청 구조를 없애는 건 저는 이제 좀 비정규직에 있어서는 필요할 수도 있는 비정규직도 그러니까 있지만 그런 부분은 일자리가 확대된다기보다는 일자리의 질이 좋아지는 그렇죠. 거죠. 네.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으로 가야죠.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한다. 이 주장에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고요. 문 정부에서 이제 계속 그 공무원들을 확대해서 뽑겠다라고 네. 계속 그 관련된 이제 정책과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에 대부분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물론 네.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면 공공부문 일자리를 뽑는 건 맞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뭔가 현재 일자리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청년들 그 실업률이 너무나도 높으니 이 공공 일자리를 통해서라도 하자라는 이런 접근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명의 그 공무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용, 뭐 임금, 부대 비용, 연금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텐데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내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근데 그럼 공공은 예. 반대시고 그러면 기업이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 기업이 결국에는 이제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있어서 저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산업 구조가 저는 네. 어쩔 수 없이 뭔가 정형화되고 구조화된 일자리는 갈수록 줄 수밖에 없고 이 프로젝트성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산업과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업도 거기에 맞춰가야 하고 또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거기에 또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근로자들도 준비를 해야 하고 일자리도 거기에 맞게끔 나와야 될 텐데 근데 그런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구조하고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업이 그동안 뭐 한 10년 동안 발표한 투자 계획, 일자리 확대 계획 그리고 각종 대형 국가 이벤트가 진행될 때 그 계산이 됐던 일자리 확대 뭐 이런 것들 수치 모아 보면 네. 일자리 꽤 늘었을 텐데 예. 여전히 안 늘고 있잖아요. 예. 기업이 일자리를 안 늘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겠습니까? 기업이 더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하는데요. 근데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우리가 또 봐야 할 거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예. 90년대 이후로 한국에 공장을 세운 일이 없습니다. 이게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 그리고 산업시장 안에서 이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보다 네. 외국에서 그 공장을 지어서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그 차를 생산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었겠죠. 그런 것들을 네. 보면 이게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산업시장이 그만큼 매력적인 시장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갈수록 특히나 이제 문정부 들어서 갈수록 우리나라의 산업시장이 갈수록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얘기는 네. 역설 뭐 달리 말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좀 질이 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는 있어도 네. 지금 두 분 다 공히 말씀하셨던 그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우리나라의 모든 일자리를 저는 모든 일자리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 다양한 고용 계약과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예를 들어 고용주 입장에서도 뭔가 이 준비가 아직 안 된, 아직 더 훈련이 더 필요한 이런 예.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이 갈수록 이 지금 문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자리가 갖춰야 되는 옵션이 이만큼 계속 갈수록 이렇게 높아지면은 사실 이렇게 저숙련 경험이 없는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들은 그걸 딛고 갈 아예 일자리 자체가 없다는 거죠.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말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부문 일자리는 더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네.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 늘리는 것과 그리고 비정규직이 저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절적으로 이제 사실 필요한 네. 지적들이 있고 그런 데에서는 좀 더 이제 수당을 주다거나 고용 안정 수당을 준다거나 그런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과 그리고 기업이 일자리를 사실 우리 한국에서 기업을 그러니까 노동 시장 때문에 기업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사실 기업하기 굉장히 편한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OECD 평균 중에서 20%나 임금을 덜 받고 20%나 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사실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시키면서 기업이 네. 그 저임금을 주는 나라가 이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처럼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이 문제는 사실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국민들의 소득 수준 그리고 국민들의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만 결국에 저는 국가 경제 전체도 사실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이 거시적인 경제 상황을 더 낮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국가가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그 국민들한테 부채를 예. 내게 하고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하도록 해갖고 그리고 수출주도 성장을 하면서 결국엔 그 거시적인 경제 상황을 좋게 했는데 그런 방법은 이젠 더 이상 불가한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 부채 수준이 너무 높아졌으니까. 그럼 이제 이런 거시적인 경제 상황을 좋아지게 하려면 국가가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투자의 핵심은 고용이어야 한다. 그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백 의원 말씀은 그 일자리는 어차피 숫자가 얼마 안 된다. 결국은 대다수 일자리가 창출되는 기업 쪽에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일자리를 늘리는 그러니까 기업 쪽에서도 사실 늘릴 수 있는데 그 질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예. 그런 좀 뭐 시민사회와 뭐 지방 행정부가 기업이 같이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작업들도 필요한 네. 거고 그런 어떤 정부의 전반적인 네. 그런 사실 프로젝트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고 기업들에게 규제 완화를 막 해서 네. 결국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도록 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불가한 왜냐하면 예. 이전에 너무 가능하지 않은 걸 확인을 했죠. 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렵다 보니까 이게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이제 공무원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상황인데 지금 저는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그러면 공무원 이 울타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물론 예.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근데 이거를 어찌 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 공무원이 좋은 일자리잖아요. 좋은 일자리고 물론 예전에는 굉장히 되게 천대하기는 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공무원이 1번 그 일자리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정부가 특히나 공공의 영역에서 네. 이 어찌 보면 좋은 공무원 일자리와 공무원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로 이렇게 나누고 격차를 더 높이는 이런 것들을 공공의 영역에서 이렇게 끌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공공부문이라고 했을 때 그냥 공무원, 그러니까 공공기관도 있겠지만 뭐 사회복지 서비스라든지 사실 예. 지금 4차 산업혁명 진행되면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 서비스라든지 예. 그런 부분에 늘리는 것들이랑 그리고 그렇게 그런 부분을 늘리는 걸 통해서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어야만 기업이 사실 좋은 일자리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여기서요. 우리나라 기업이 일자리를 잘 안 만드는 데는 다들 동의하시죠? 네.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가 규제,
또는 노동시장의 어떤 경직성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앞으로 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앞으로 고용이 없는 성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네. 있다고 보여집니다. AI나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시대로 계속 가고 네.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앞을 봤을 때는 저는 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일자리 문제가 남녀 공이 다 이제 문제잖아요. 근데 왜 남성의 여론이 특히 더 안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자리 문제, 그러니까 네. 최근에 사실 얼마 전에 나왔던 자료가 사실 좀 의미심장했는데 그 고용노동부 최근 20대 후반에 25세부터 29세 고용률을 봤더니 20대 후반 여성 고용률은 사상 최고치를 네. 찍었어요. 그래서 31.3%에서 70.8%로 그러니까 예전에 너무 열악했었는데 좀 많이 좋아진 상태고 20대 남성은 사상 최저치 계속 하락해서 아, 그렇군요. 그런 계속 또, 하락해서 이제 네. 88.3%에서 69.5%로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둘 다 사실 열악하게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여성이나 네. 남성이나 20대 예. 그런 상황이라는 게 예. 있죠. 자, 지금 한 가지씩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고 김용균 씨, 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분, 그 사고가 일어난 뒤에 이런 위험한 곳에서는 정규직화해야 한다, 외주는 금지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할까요? 그 기업들 또 외주가 확대되고 또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 기업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정 부대표님. 요번에 그러니까 김용균 네. 씨가 그렇게 됐던 거는 그냥 계속 그 사업장에서 사고가 계속 있었어요. 네. 8년 동안 12명이나 사실 죽는 사고가 있었고 이 사고는 이 하청 구조라는 하청 구조가 있게 되면 사실 원청은 이 안전에 대해서 예.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하청 구조를 통해서 네. 이 비정규직이라는 사람들이 항상 늘 열악한 처우에 놓여질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노동시장의 유연화 문제는 계속 견제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보고 근데 외주화 관련된 위험에 외주화. 예. 예,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저는 우리 일터를 만드는 데서 특히나 안전, 생명과 네. 관련된 그런 일터를 더 어쩌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규제도 필요하고 더 많은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네, 생각을 그 부분은 합니다. 필요하다. 예, 필요하지만 이게 외주화가 위험의 근본적인 원인이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자, 오늘 더 하실 말씀 많겠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